그 퇴사한 직원이 설령 이제 영업용 중요 자산을 빼갔다까지는 인정이 된다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걔가 그렇게 한 건 맞는데 딱히 회사에 크게 손해는 안 났던 거예요. 다행히도 누가 거래처 옮겨간 것도 아니었고 회사에 사실 손해를 특정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처럼 회사에 어떤 손해가 현실적으로 특정되거나 구체적으로 그런 손해 액수가 입증이 안 되더라도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꼭 그 손해 액수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없어도 이 정도 하면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추상적인 위험성만 증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될 수도 있겠죠. 퇴사를 할 때 회사 측이나 이렇게 대표하고 잘 좋게 마무리가 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나가면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결부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와 관련해서 퇴사한 직원에게 업무상 배임죄 성립되는 사례들 보겠습니다.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는데 재직 중에 자기가 했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래처 정보라든가 영업 비밀 같은 것을 빼가지고 나가서 동종 영업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빼간 기존 회사 거래처들한테 연락도 돌리고 장사를 한 거죠. 영업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기존 회사는 즉각 타격을 입습니다. 거래처가 옮겨가는데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고 싶다. 이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직원이 영업직 쪽 직군인 경우하고 개인의 역량으로 직접 고객사, 거래처하고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직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마케팅 업체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대표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대표가 직접 거래처하고 만난다거나 거래처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직접적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를 보는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 그러면은 거래처도 이 직원이 다른 데 나가서 차렸다. 그러면 옮겨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용인 가능한 정도면은 뭐 기분은 나쁘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의 전부가 그런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버린다. 그럼 너무 기존 회사 입장에서는 좀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 거고 손해가 일단 크죠. 자, 이런 사례들에서 이제 해결을 어떻게 보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고소 가능한지 그다음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별도로 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이렇게 이제 3개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업무상 배임죄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출게요.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죄는 재산범죄예요. 그리고 이득,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득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다가 직원이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이나 거래처 정보를 빼갔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임죄는 재산범죄, 재산범죄로서 이득죄이기 때문에 그 직원이 빼간 영업비밀이나 거래처 정보 따위의 것들이 경제적 가치, 재산적 가치를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판례가 이렇게 설명해요. 빼간 어떤 정보가 영업비밀이거나 영업용 중요 자산이어야 된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지만 업무상 배임죄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2개의 개념이 나오죠. 변호사님, 영업비밀이 뭐예요? 이 영업비밀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2조 2호에 딱 정의가 나와요. 당의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다는 비공지성,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경제적 유용성, 당의 정보의 소유자가 그 당의 정보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관리하였다는 비밀관리성,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한데 특히 마지막 비밀관리성 요건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려면 비밀번호 걸어놓고 딱 그걸 열 수 있는 이거 중요한 회사의 중요한 정보야. 그러면 비밀번호 걸어놓고 그걸 열 수 있는 사람이 좀 접근이 제한돼 있어야 돼요.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최소한 이 2가지 요건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나 크게 이렇게 하지 않는 업장에서는 거래처 정보라든가 거래처하고 주고받는 인보이스라든가 이런 거 비밀번호 있습니까?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카드 입사를 해도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거의 일반적이에요.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밀관리성이 없어서 영업비밀,
부경법상 영업비밀이 안 된다고 보는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대표나 사장님들은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쓸 때 정확하게 명시해야 됩니다. 영업비밀은 반드시 비밀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증빙 자료도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영업용 중요 자산이 뭐냐, 요것도 이제 판례가 거의 그 부경법상 영업비밀하고 비슷한 그런 요건 정도로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 독립한 경제적 유용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만든 사람이, 자산을 관리한 사람이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서 그 자산을 관리하고 만들었어야 된다. 이런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퇴사한 직원이 비밀이나 거래처를 빼갔다. 그랬을 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의 기로에 쓰는 게 바로 걔가 빼간 그 정보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용 중요자산에 해당하냐, 아니면 그냥 조금 이제 그건 정도는 아니고 기분 나쁜 정도냐, 요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 퇴사한 직원이 설령 이제 영업용 중요자산을 빼갔다까지는 인정이 된다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걔가 그렇게 한 건 맞는데 딱히 회사에 크게 손해는 안 났던 거예요. 다행히도 누가 거래처 옮겨간 것도 아니었고 회사에 사실 손해를 특정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처럼 회사에 어떤 손해가 현실적으로 특정되거나 구체적으로 그런 손해 액수가 입증이 안 되더라도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는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있어도 된다. 그러니까 꼭 그 손해 액수를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없어도 이 정도 하면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추상적인 위험성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직원이 영업 비밀이나 영업용 중요 자산을 반출했다, 유출했다. 그러면 그 즉시 업무상 배임죄는 기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직원이 그러한 자료나 거래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동종업종을 차려서 실제로 어떤 이익을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얻어야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빼간 그 자체로 바로 기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